우리 오늘 강의가 6시간 진행돼가지고 많이 힘들 텐데. 자, 우리 마지막 1시간 남은데 뒷부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배임죄 있고, 문서죄 파트 있고, 강제집행 면탈죄 조금 중요한 판례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 저전번에 기직 한번 쫙 한번 펴고, 우리 체조 한번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지난주에 승진 시험 있었는데 승진 문제가 뭐 최근 어차피 한 6개월 정도 안에 다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좋은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다시 출제하면 학생들이 다 풀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뭐 정답 주고 문제 준 거 똑같기 때문에 잘 출제는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승진이나 변호사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잘 참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승진 문제는 상당히 좋은 양질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 한번 풀어본다 라고 해서 승진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문제는 제 카페,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 주소 있을 텐데 김종욱 형법이라고 네이버 쳐보시면 그 카페 왼쪽에 메뉴란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출문제란에 승진 문제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문제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만 승진 시험이 최근에 문제가 조금 쉽게 갑니다. 쉽게. 그러니까 일반 채용은 여러분들은 하루 내내 공부 안 하지만 승진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인사고과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그 다음 일하고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경찰청에서의 정책이 뭐냐,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 편한 보직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우대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승진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고 인사고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상당히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배임죄 보겠어요. 71조. 71조에 우리 49번에 기업관 내연인데, 요거는 뭐 기존의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하기 보기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증여계약,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선물해 주겠다. 자, 선물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공부 열심히 하지 힘들지 라고 하면서 이번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할아버지가 너한테 자동차 하나를 증여줄게. 벤츠 하나를 1억 원짜리. 혹은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이거 시가 10억 원이거든. 합격하면 최종까지. 그럼 너한테 빌딩 하나 줄게 라고 했습니다. 증여계약 했는데, 자, 증여계약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할아버지 합격증명서 가지고 나 이번에 합격했어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야, 역시 우리 집안은 진짜 대들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딴 게 있습니다. 인사로 간 게 아니고, 할아버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지, 빌딩 하나 넘겨준다는 거. 자, 지금 빨리 이전 등기해줘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딱 여러분들 녹음했던 그대 싹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냐, 그냥 침 발라버립니다. 손주가 미안, 안 될 것 같아, 엎어버립니다. 그럼 이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A라는 학생한테 10억 원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았다 그럼 등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등기 안 해주고 딴 놈한테 등기해줘 버린다. 이중 등기한다. 그럼 이건 배임죄가 됩니다. 혹은 얘한테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버렸다. 이것도 배임죄가 되는데, 증여계약도 마찬가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안 해줬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 구두계약 했습니다. 엎어버려도 되냐? 엎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이다 그러면 무죄가 된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좀 공부했어. 아, 이럴 때는 김종욱 선생님이 분명히 할아버지가 야, 너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하나 줄게. 혹은 자, 부동산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어디 이면지 하나 주워가지고, 할아버지, 아, 여기다 사인 좀 해줘. 우리 손주 이게 뭔데? 아, 그냥 별거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면지 상관없습니다. 이면지 제목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했냐, 여기다 할배라고 해서 할배 사인만 해. 할배 여러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할배가 사인보다 더 정확한 게 지장입니다. 지장은 여러분들 위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할배 손 꾹 잡고 할배 찍어. 그래서 인장해가지고 여기다 꾹 찍었습니다. 꾹 찍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배가, 자, 소위 말해서 갑에게 합격했을 때 강남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할배가 엎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이때는 비로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서면이다. 그럼 이거 엎으면 안 됩니다. 서면이다.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자, 49번에 기업과 내용 보십시오. 기업.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중 처분했습니다. 이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 이건 전형적인 이중 등기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증여자, 수증자, 구두의 증여계약, 구두로 했습니다. 자, 체결한 후 증여자 목적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배임죄가 될 것이냐? 우리 구두로는 얼마인지 엎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쭉 보시고, 50번. 이건 어렵지 않다. 공무원은 배임죄 주셔야 될 것이냐? 공무원 사람 죽일 수
있죠. 공무원은 살인죄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강간할 수가 있고, 공무원은 사기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배임죄 주체가 되냐? 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쭉 보시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1번. 자, 이거 조금 중요한 판례인데 51번 OX 한번 판단해 볼까요? 51번하고 2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51번, 52번 많이 나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51번. 자, 업무상 배임죄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된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 공동정보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미 수익자 또는 제3자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해당한다는 걸 알며 소극적으로 배임행위 편성했다. 자, 소극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하냐? 적극적으로 뭘 했다? 그럼 죄가 되지만 우리가 그럼 단순히 혹은 소극적으로 했다. 그럼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가정을 죠. 소극적으로 배임행위 편성.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배임행위 편성했다. 그럼 이거 배임죄가 안 됩니다. 공동정보는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밑에 세 번째 중간부터 볼까요? 세 번째 중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 편성에 이익을 취득한 것만을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한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여기다 키포인트 잡으십시오. 적극 가담해야 그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 혹은 배임죄 공동정범, 횡령죄 공동정범, 교사방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52번. 배임죄에서 제한상 실해는 실제 손해를 줄여서 실해라고 합니다. 실제 손해 발생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 우리 객관적으로 막연이 나왔다 그럼 이거 형사처벌 안 합니다. 뭔가가 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지 막연히 이건 가지고 안 되고. 자, 두 번째 중간에 부족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 정도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 자, 밑에 우리 두 번째 중간 볼까요? 배임죄에서 우리 여러분들 몇 가지 요건인데 배임죄 남의 사무자, 타인 사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배임행위. 세 번째,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야? 배임죄 손해는 경제적 관점이다? 법률적 관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경제적 관점, 밑에다 법률적 관점 X라고 적어 놓으시고. 법률적 관점 X. 자, 그 다음에 우리 53번에 기억과 내용. 요거는 기존 판례입니다. 기억,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대물 변제 예약 키포인트 잡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배임죄에서 이중처분, 대물 변제 예약한 부동산 이중처분, 즉 대물 변제 예약. 자, 이거는 유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 그냥 무죄가 된다. 이렇게 싹 잡아내시면 됩니다. 대물 변제 예약. 개념만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물 변제. 변제란 거 갚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민사용어. 대물. 물건으로 대신하는 거 대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 여기서 물건은 동사, 부동산 다 포함됩니다. 제가 여기 우리 학생한테 돈 1억 원 빌렸는데 제가 채무자, 채권자인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돈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미안한데 내가 이 자동차가 있는데 시가 1억 원이 좀 넘거든? 이 자동차 벤츠로 너한테 줄게 했더니 괜찮아 라고 합니다. 요거를 대물 변제라고 합니다. 혹은 야, 현금이 없는데 대신 부동산이 있거든? 시가 1억 원이 넘어. 이거 줄게.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 대물 변제라고 합니다. 물건으로 대신. 내가 이 부동산 너한테 올해 2월까지 넘길게 라고 했는데, 자, 요거 2월 되기 전에 1월 달에 딴 놈한테 부동산 바로 치워버립니다. 그럼 이중처분이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그럼 이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대물 변제 예약한 부동산. 우리 판례 요거 단순 민사무죄로 봐서 그냥 무죄로 뺐다. 기존에 뭐 있는 판례니까 그냥 대물 변제 예약, 결론은 무죄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다 그럼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강의도 다 배우셨을 거고. 우리 잠깐만, 우리 선생. 저 모르죠? 그죠? 오늘 처음 알았죠? 아니요? 강의는 다른 선생님 강의 들었을 텐데 대물 변제 공부했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충분히 알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3-1번도 보십시오. 자, 채무자 갑이 차용금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 상속분. 유증. 자,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하는데 그냥 빼도 됩니다. 상속분은 대물 변제하기로 대물 변제 키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괴물 변제하기로 을과 약정하는 막상 부동산 상속받자 갑이 이를 을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했다. 대물 변제 예약한 부동산 딴 놈한테 팔아치웠습니다. 그냥 키포인트 대물 변제 예약. 오케이. 무죄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53-1번 같이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민사용어들을 그냥 여기다 싹 도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냥 키포인트는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4번 보십시오. 사회 통념 내지 신의 칙에 비춰 매매 계약이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 첫 번째 중간에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실까요? 자, 부동산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부동산 우리 배임죄 이중처분이 되려면 최소한 우리 여러분들 중도금 이상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로 했냐? 다른 걸로 자 부동산으로 그냥 대신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뭐가 되냐? 우리 배임죄 이중처분 실행의 착수로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자,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져 임무에 있는 상태에서 일이 이행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맞춰졌다. 이것도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 판례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으시냐? 이중 저당권 등기 이렇게 적어놓으시죠. 이중 저당권 등기. 이중 저당권 등기했고 여기다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등기를 두 번 해버렸다. 자, 부동산 이중 매매하면 등기를 원래 첫 번째 놈한테 줘야 되는데 이한테 하지 않고 제2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중 등기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중으로 했다. 원래 놈한테 안 주고 이거 했다. 그럼 이거 다 뭐가 되냐? 이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는 배임죄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A한테 돈 빌리고 E한테 저당권 등기해줘야 되는데 E한테 하지 않고 B한테 돈 빌리고 B한테 등기해버렸다. 저당권 등기. 이건 전형적인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판례가 아닙니다. 기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자, 56번하고 57번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도가 일단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56번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긴 하는데 사실 뭐 요거는 고득점 100점 방지용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57번은 점유 개정형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인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넘어가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겁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기타 판례 76조의 기타 판례 정리해서 1번, 2번. 자, 쭉 나는데 1번, 2번, 3번 각각 체크해 두시고. 자, 1번 보십시오. 배임죄에서 배임행위는 본인과 신임관계 저번의 일체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배임행위가 범상 유효한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범상 유효한지. 우리 아까 배임죄 손해는 경제적 관점이다, 범적 관점이다? 경제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럼 범적 관점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다 우리 부연 설명을 적어놓을까요? 뭐라고 적어놓으시냐?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함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함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냐라는데 손해액이 반드시 명백하게 산정돼야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액 명확하게 산정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허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명의 반환을 하기로 약정하고도 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의 반환을 거부했다. 임차인이 명의 반환 거부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임차인이 명의 돌려줬는데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배임죄가 될 것이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 생각과 조금 달리 가는데 야 이거 임차인이 명의를 안 돌려줬다. 그럼 이거 단순한 소위 말해서 민사 문제가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요하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판례고 다만 작년에 경관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77쪽 배임수재죄라고 하는 배임수재죄 자 2번만 체크 정도 하실까요? 배임수재죄는 우리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에 자, 요거와 관련해서 형법 357조 1항 배임수혜죄와 같은 조 자, 2항의 배임 증제는 통상 필요적 공부관계에 있긴 하나 그것이 반드시 수혜자와 증제와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고 증제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다. 요거 밑줄 그러실까요? 증제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다. 요건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학원 원장인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 원장님 하면서 저 강의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정당한 청탁이죠. 네. 여러 달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돈 안 받고 그냥 친하니까 열어주면 이거 되냐?
회사 입장에서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정당한 청탁이지만 저한테 부정한 청탁이 얼마나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대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78쪽에 58번. 58번은 뭐 새로운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의 입장입니다. 기존에 전당포업자 보석물을 전당 잡히면서 인도받을 당시 작물 인정을 몰랐다. 인도받을 당시 작물 인정을 몰랐다. 밑줄 끊으실까요? 인도받을 당시 작물 인정을 몰랐다. 그 작물인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했다. 작물 취득자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여러분들 1조 1항 범죄는 언제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행위시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자, 우리 작물 취득자 한번 가볼게요. 작물 취득자는 자 일단은 작물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요. 작물인지 알고 취득해야 작물 취득자가 되는데 그럼 작물 취득자는 행위시 범행시가 언제냐? 범행시 언제입니까? 작물 취득자는? 당연히 취득할 때지. 취득할 때. 그럼 취득할 때 내가 작물인지 알았다. 그럼 작물 취득죄. 몰랐다. 그럼 작물 취득죄가 안 됩니다. 단순과시 작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자 요거와 관련해서 휴대폰 하나 건네받았는데 요거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시가 100만 원이 넘는데 50만 원 싸게 샀습니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 오늘 제가 휴대폰 건네받았는데 저는 이게 작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작물인지 알았다. 그럼 저는 작물 취득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행위 당시에 고의가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약 일주일 전에 계약했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작물인지 몰랐는데 오늘 건네받을 때 작물인지 알았다. 그래도 싸니까 건네받았다. 그럼 작물 취득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내가 취득할 오늘 알았으니까. 계약할 당시 몰랐다 하더라도 뭘 가지고 판단하냐? 취득할 당시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시 가지고. 그래서 얘가 취득할 당시 첫 번째 줄 볼까요? 인도받을 당시, 인도받을 당시, 건네받을 당시, 건네받을 당시, 취득할 당시를 얘기합니다. 취득할 당시 자 작물의 정을 몰랐다. 그럼 작물 취득죄 되냐? 안 됩니다.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1조 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자, 59번은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되는데 요거 생각하고 조금 달리 갑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고객이 판매를 의뢰한 가계통 휴대전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가계통 휴대전화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계통 휴대전화 판매할 정당 권한이 있는지 가계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지 즉 여러분들 대포폰이나 훔친폰 있죠. 그걸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야 되는데 제대로 좀 검토를 안 하는 좀 과실이 있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유통 가능한 것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 작물죄가 될 것이냐. 자, 그리고 나서 요 휴대폰 그냥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휴대폰 중고 휴대폰 구입하는 구입자나 아니면 전당포업자인데 이게 휴대폰이 상당히 신상인데 누구냐 얘가 고딩이 왔습니다. 자기 휴대폰 이거 쓰다가 그냥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대 판대. 그러면 일단 의심해보고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그러면 조사나 과실이 있다. 그럼 이거 업무상 과실작물죄가 될 텐데 우리 판례 요거는 과실이 없다라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여러분 생각 조금 달리 가니까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암계 성격이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손괴죄 여기는 볼 내용 없고 그 다음 권리행사방해죄 자, 요 판례하고 하나만 넘겨볼까요? 61쪽에 61쪽에 여러분들 밑에 해설에다 여기다 기출 표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19, 16 법행인데 여기다 20 경찰 승진이라고 적어놓으실까요? 20 경찰 승진. 자, 우리 여러분들 자 79쪽에 여기를 좀 보십시오. 강제집행 면탈죄는 이게 40문제짜리 시험의 승진, 경감, 그 다음에 법원행시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A급, B급, C급, D급이다 하면 A급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한 C급 정도? C급 정도. 최근 한 몇 년간 계속 출제 안 됐습니다. 17년도 1차에 한번 출제됐는데 그때 거의 뭐 95점 방정 문제로 상당히 문제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18년도 출제 안 되고 18년도 시험 3번 있었지만 출제 안 되고 19년도도 출제가 안 되고 계속 출제 안 되는데 그럼 여기 버릴 파트냐?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한 2, 3년간 출제 안 됐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올해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 조금 어려운데 강제집행 면탈죄 자, 말 그대로 강제집행 면하려고 재산 뒤로 감춰야 됩니다. 요때 성립하는 게 강제집행 면탈죄인데 자, 기본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 구조 한번 좀 볼게요. 이거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되는데 민사소송 제가 우리 여기 A라는 학생한테 A라는 학생이 채무자, 제가 채권자입니다. 돈 10억 원 빌려줬는데 회사 운영하는데 자 작년 말까지 돈 갚기로 돈 안 갚어.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소송 걸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돈 갚기로 해 돈 안 갚으면 판사님 돈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소송을 걸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다 그럼 당연히 돈 갚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악질들은 돈 안 갚습니다. 재산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뭐가 들어가냐? 그때 비로소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산을 감췄다. 그때 성립하는 범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직원들이 자 소위 말해서 민사 승소 확정 판결문 가지고 채무자 재산 이대 강제 경매 처분해야 되니까 보니까 냉장고, TV, 자동차 이런 것들 압류 딱지 싹 붙여버립니다. 그럼 그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데 이걸 훼손했다. 그럼 그때 성립하는 죄가 뭐라고 하냐? 이때는 무슨 죄? 공무상 표시 무효죄라고 합니다. 공무상 표시. 표시는 압류 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 우리 시험에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범죄 성립하는데, 제가 일단 재판 이겨가지고 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재산을 감춰버렸다. 그럼 그때 비로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데, 우리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줄여서 강면, 강집면. 자,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자, 강제집행. 어떤 강제집행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형법에서 나오는 소송이다. 그럼 대부분 무슨 소송을 얘기하는 거냐? 형법에서 나오는 소송은 민사 소송만 다룹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 시간에 다르지 형법 시간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경행처로 가는 친구들 행정법에서 다른 거지 형법 시간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나오는 소송 기본적으로 전제가 민사소송이다. 그러면 강제집행은 뭐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감춰야 되는데, 그럼 이 강제집행은 무슨 강제집행이냐? 민사상 강제집행이지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형사상 강제집행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 강제집행은 민사상만 됩니다. 민사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로 금전채무관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돈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채무관계다.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민사상 요거까지 뭐 적게는 조금 그런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민사상이다. 그냥 채권채무관계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아는 친구들은 그냥 빼시고 이렇게 하고, 민사상만 되고 형사상 강제집행 될 것이냐? 제가 국가에서 벌금 1억 원 맞았는데 벌금 안 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국가에서 강제 집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산 싹 감추면 강제 집행 되냐? 강제 집행 면탈죄가 안 됩니다. 형사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 될 것이냐? 제가 세금이 한 10억 정도 맞았는데 세금을 계속 안 냈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강제집행 들어오려고 합니다. 재산을 감췄을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 행정소송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형법 시간에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강제집행, 우리 형법 시간에 다른 소송 민사, 행정, 형사 무슨 소송? 민사소송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 민사상 강제집행만 됩니다. 민사상 강제집행. 여기다 적어놓을 친구들은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채권채무관계라고 했죠. 자, 채권채무관계. 다시 말해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요거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상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란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강제집행. 내가 돈 빌렸네, 돈 안 갚네. 그래서 일단 재판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돈 받으려고 강제집행했을 때 그때 되는데, 요게 말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요거 민사소송 중에 하나인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 요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것이야. 담보권 실행을 빠진 것 같은데. 위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이라는 건 뭐냐? 우리 여러분 저당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 부동산에 대해서 자 10억 원의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돈 안 갚아.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담보를 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돈 회수해야 되지. 근데 내가 이 저당권 설정해놓은 걸 갖다가 자 경매 처분하려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 이 재산 뒤로 빼돌려 버립니다.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1억 원짜리 돈 빌려주면서 제가 거기다 저당권 설정했다 했더니 요거 경매 처분하려고 했더니 재산 뒤로 빼다 버렸다. 자, 그런 경우에 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담보권 실행형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고, 최근에 요게 좀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승진도 한번 출제가 됐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민사상 강제집행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야, 이거 겁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작년에 법원에서 한번 나왔는데 법원 행시입니다. 요거까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사에 가름하는 집행.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의사에 가름하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집행이 있습니다. 의사에 가름하는 집행. 자, 요거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요것도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이 될 것이냐? 된다라고 하는데,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선생님, 80 넘기 겁나 힘드네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고, 80 넘기가. 일단 85점 그렇게 맞는 게 중요하고, 지역적인 거는 빼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의사에 가름한다는 거, 의사는 뭐가 생략된? 의사 표시를 얘기합니다. 의사 표시.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집행, 강제집행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할 것이냐? 어떤 거라는데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인, 얘가 매도인, 부동산 샀습니다. 돈까지 다 줬습니다. 부동산은 물건이야 사면 그냥 물건 넘겨주면 되는데 부동산 넘겨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계속 안 해줘. 버텨. 그럼 내가 얘는 멱살 잡고 야, 도장 찍어. 이전 등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자력 구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소송 걸어가지고 판사님 얘가 등기 안 해준대. 등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 자, 얘한테 야, 너 있잖아. 등기 넘겨. 라고 해가지고 넘기게 합니다. 넘기게. 얘가 안 넘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법원에서 강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집행. 얘가 등기를 안 넘겨준다 하더라도 자, 법원에서 얘가 등기 넘겨주는 의사를 인정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 그냥 재산 감춰버렸다. 그럼 요 강제 집행 면탈죄 될 것이냐? 이것도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데 요게 작년에 법원 행시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이라서 올 때 싹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61번부터 가볼까요? 자, 61번은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계속 출제됐던 거라서 61번에 자, OX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편에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 자, 면탈한 목적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이 될 것이냐. 우리 아까 뭐라 담보권 실현 경매는 아니라고 했죠. 이건 중요합니다. 최근에 많이 출제됐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십시오. 자, 60번에 국세징수법엔 체납 처분을 면탈한 목적 재산 은닉했다. 국세징수법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행정소송을 얘기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 자, 요건 아까 안 된다라고 했고, 자, 첫 번째 오른쪽에 민사집행법 제3편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아까 61번 이걸로 봤습니다. 자, 면탈한 목적 재산 은닉한 경우, 자, 요거는 강제집행 면탈죄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의 집행. 자, 의사의 진술에 가름한 집행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면탈한 목적 재산 은닉한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 아까 의사의 진술에, 의사의 가름하는 집행, 요거는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좀 실력이 되는 친구들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맨 밑에 우리 여러분 밑에 세 번째 당구장 표시 볼까요? 국세징수법엔 체납처분과 담보권 실현 경매는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사의 진술에 가름한 판결 집행은 강제집행 면탈죄 기율 대상이 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고 81쪽 보십시오. 81쪽에 62번. 자, 교통방해죄. 여기서부터 이제 또 조금 쉽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한 등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는 큰 의미 없고, 이때 실제로 참가자 교통방해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정범 죄책을 물을 것이냐. 우리 형법상은 이런 거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합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타 판례에서 82쪽에 우리 2번하고 3번 체크하실까요? 2번하고 3번. 3번 먼저 보겠습니다. 형법 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전복, 매몰은 침몰을 얘기합니다.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자,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우리 여러분들 선박 매몰죄, 선박 침몰죄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통방해죄에서 나오는 거. 자,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키포인트 잡으실까요? 단순한 불특정 다선의 생명, 신체 위험을 할 정도다. 손괴가 될 것이냐. 우리 형법상 나오는 거 몇 가지 조금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 유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 유죄가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단순히 뭐 했다? 그럼 무죄가 된다? 유죄가 된다?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질문에서 뭐 단순히 나왔다. 그럼 거의 한 95% 이상은 무죄가 됩니다. 단순히 나왔다. 왜? 이건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가 부정돼서 우리 형사법상 고의 처벌 원칙으로 하고 과시범 거의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나왔다. 그럼 거의 무죄가 되구나. 이렇게 싹 빼시면 됩니다. 다만 손괴죄나 일부에서는 자,
자, 여기는 손괴죄가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세 번째 단순히 나왔죠. 단순히 자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손괴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우리 꺽쇠 1번, 꺽쇠 2번 나와 있는데 꺽쇠 2번 보시게. 꺽쇠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꺽쇠 2번. 자, 그러나 이 경우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교통방해죄가 성립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 시위에 가담하거나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데 가담해 교통방해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참가자의 공모 공동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 교통방해죄가 된다. 뭐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상당히 가담했을 때 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3쪽 63번 보실게요.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비록 권한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더라도 그 증권 등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진실이 합치하도록 유가증권 변경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유가증권이나 문서에서 변조가 있고 위조가 있는데 위조는 조작이 심한 거, 변조는 살짝 조작한 겁니다. 살짝 조작한 거. 다만 전제 조건이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권한이. 그럼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중간에 유가증권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진실이 합치해도 유가증권 변경했다. 이거는 살짝 조작한 겁니다. 여기다 밑에다 살짝 조작이라고 써놓을까요? 살짝 조작. 살짝 조작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냐? 변조가 됩니다. 변조. 그럼 이거 유가증권 변조죄가 될 것이냐? 자, 유가증권 변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이미 타인의 위조된 유가증권 기재사항 변경했다. 위조된 유가증권. 자,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짝퉁이라고 적읍시다. 짝퉁. 이미 타인의 위조된 유가증권. 요거 변조하면 변조죄가 될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유가증권 변조죄, 통화변조죄는 전제조건이 진짜를 전제로 합니다. 진짜 돈을 살짝 바꿨다. 통화변조죄. 진짜 유가증권을 살짝 바꿨다. 내가 10만원짜리 수표를 공 하나 더 쳐가지고 진짜 100만원짜리 수표인 것 같이 했다. 그럼 이건 유가증권 변조죄가 됩니다. 근데 자 10만원짜리 위조 수표를 갖다 공 하나 더 쳐가지고 100만원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변조가 될 것이냐? 변조는 안 됩니다. 변조는. 자, 변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진짜만 됩니다. 자, 우리 변조죄와 관련해서 변조죄. 자, 변조죄. 여기는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강의 들었던 친구, 제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뭐 문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 그러면 위조, 변조, 작용명은 되는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는 뭘로 빠지냐? 허위땡땡으로 빠지는데 강의 안 들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못 들어가고 요것만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통화변조죄, 유가증권 변조죄, 문서변조죄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진짜여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독일어로 뭐라고 했냐? 진정이라고 했죠. 진정 성립한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의 내용을 살짝 변경해야 됩니다. 자, 내용을 살짝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이때 뭐라고 하냐? 이때는 우리 변조라고 합니다. 자, 이 조자는 조자가 날 때 조자입니다. 살짝 조작한 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진짜하고 짝퉁 중에서 뭐만 된다? 진짜라고 했죠. 진짜. 그러면 짝퉁을 갖다 변조했을 때 변조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짝퉁은 변조죄 대상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짝퉁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조된 혹은 변조된 자, 문서나 유가증권 조작했을 때 변조죄가 될 것이냐? 짝퉁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변조죄 대상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통화에 관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18년도에 승진 한번 나왔는데 우리 통화 변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는 반드시 진짜여야 된다. 그럼 OX 5가 됩니다. 통화 변조죄는 반드시 진짜여야 됩니다. 유가증권도 제가 자, 위조된 유가증권을 살짝 변조했다. 그럼 유가증권 변조죄가 된다. 그러니까 위조된 유가증권 짝퉁 갖다 살짝 변조했다. 그럼 변조죄가 된다. OX X가 됩니다. 반드시 진짜여야 됩니다. 짝퉁 변조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싹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후반부에 뭐 여기는 뭐 잡아낼 거고 그다음 밑에 기타 판례는 볼 내용은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문서에 관한 죄 64번, 65번인데 64번, 65번 조금 어렵습니다. 64번, 자 65번. 자, 먼저 65번부터 볼게요. 같은 논제 판례인데 65번 조금 쉽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좀 풀어볼까요? 최신 65번입니다. 65번 먼저 보십시오. 최신 판례는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자, 판례를 한번 좀 보면 65번에 자,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회사 사장입니다. 사장은 회사에 영향가는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오케이 뭐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 회사 사장이 권한을 싹 넘겼습니다. 포괄적으로. 자, 회사 사장이 만약 A한테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권한 싹 넘겼습니다. 자,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 예를 들어서 A한테 넘겼는데 A가 자,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에서 자격 모형 사문서 작성죄 또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권한이 있어버리면 여러분들 문서 위조 변조 자격 모형이 안 됩니다.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권한이 없어야 되는데 자, 요거 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볼게요. 제가 오늘 낮 1시에 복덕방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부동산 제가 사는데 매수인이고 부동산 홍길동 매도인 얘한테 사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계약서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자기가 와서 오늘 계약서 어디 부동산이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대신 계약 좀 해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거기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원래 제가 부동산 사기로 얼마 사기로 했냐? 저는 부동산을 10억 원에 사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그쪽에 자꾸 꼬드기니까 10억 5천에 샀습니다. 좀 올려줬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막 뭐라고 했지? 야, 내가 다 깎아놓은 거 왜 다시 5천 올리냐? 라고 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일단 와이프는 문서 위조죄가 될 것이냐? 문서 위조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조금 정확한 표현하면 우리 여러분들 문서 위조죄는 원래는 여러분들 총론의 승낙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범위만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의 허락을 받고 야 이거 뭐야 이거 겁나 좋다 잠 써도 돼?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잠 써라고 했습니다. 허락받고 내가 가져갔다. 그건 처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허락받고 집에 가서 돈 가져갔다. 그럼 처벌 안 합니다. 절도죄로. 허락받고 집에 갔다. 주거침입죄 안 됩니다. 그래서 승낙은 개인적 법이만 되고 사회적 국가적 법이면 즉선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사회적 법 인정하는 건 딱 하나 있었다. 무슨 죄? 사문서 위조죄는 승낙으로 자, 요거는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제 명의 문서에 대해서 쓰라고 승낙을 했다. 그럼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됩니다. 승낙이 되기 때문에. 승낙이 요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회사 사장입니다. 회사 사장인데 제가 우리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얘한테 다 맡겼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얘가 계약서 같은 거 쓰는데 얘가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럼 얘한테 과연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냐? 이때는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이때 한다. 이유는? 이유 크게 회사 사장은 포괄적으로 위임했어. 포괄적으로 위임 뭐다? 포괄적으로 위임까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일반인하고 회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인은 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서죄와 관련해서 문서죄입니다. 문서죄와 관련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일반인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이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 자기야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면 얘가 계약서 썼다. 계약 금액을 좀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권한이 있습니다. 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문서 위조죄나 자격 모형 이런 거 될 것이냐라는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문서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되고 무죄가 됩니다. 문서죄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를 얘기합니다. 회사 우리 사장이라고 할게 회사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회사 사장은 민법상 상법상 자 요거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위임해야죠. 포괄 위임은 이거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민법하고 상법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은 허용이 안 된다. 따라서 자, 회사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포괄적 위임받은 사람이 얘가 마음대로 문서 작성했다. 그럼 얘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 그럼 그때 문서 위조죄, 자격 모형, 변조죄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65번에 다시 볼까요? 자, 65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 대표이사부터 포괄적 권한행사 위임받았다. 우리 포괄적 권한 위임받았으면 문서죄에서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 작성할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인으로서 자격 모형 사무소 작성죄 또는 위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요거는 좀 쉽고 그다음 우리 64번 볼게.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 회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자, 포괄적 위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포괄적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개별적 위임해야지 포괄적 위임하면 민법상 상표상 금지시켜버립니다. 법적으로 무효시켜버립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을죠.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 작성했다. 제가 삼성전자 사장인데 현대자동차 사장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네가 다 알아서 다 위임할게. 너한테 포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업무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업무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업무와 관련해서 문서 작성했다. 저는 문서죄가 될 것이냐? 자, 이때는 포괄 위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A회사 명의 부분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즉 삼성전자 명의는 제가 3사 사장이니까 대표 사장 자격으로, B회사 명의 부분은 대표이사 을, 즉 현대자동차 명의 부분은 현대자동차 사장의 포괄적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또는 미조 사무상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회사 사장은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66번, 67번. 요거는 기존 판례입니다. 워낙 뭐 중요한 판례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 사건이니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86쪽에 우리 2번에 판례가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 2번에 우리 맨 밑에 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정을 좀 해두실까요? 성립하지 않는다. 정정을 좀 쫙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4번 여기 체크 정도 해두십시오. 4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4번 피고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총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을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의 자신의 대표이사를 표시한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자격 모형 사무소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 회사 사장인데 사안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작년 12월 작년에 봄에 이사들이, 반대파 이사들이 저를 갖다 잘라버렸습니다.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니까 저는 자, 해임 사유도 안 되고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이 소송이 오랫동안 쭉 됐습니다. 쭉 돼서 올해 1월 1일 날, 자, 뭐라고 하냐. 회사에서 자른 거 잘못됐다. 김종근, 소위 말해서 뇌물 먹은 게 없다라고 해서, 자, 무죄 판결하고 뇌물 먹은 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저를 해임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 제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회사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제가 복직 판결 받았습니다. 복직 판결.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19년 3월부터 자 2020년 1월 1일까지 제가 여기 회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했을 경우에 제가 만약 다시 복직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회사 사장으로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왜 잘못했으니까. 회사 측에서. 사안을 조금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2019년 3월 달에 버닝썬 관련해서 공무원인데 생활안전과의 과장인데 업체로부터 뇌물 안 먹었어. 버닝썬 승리한테. 근데 음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뇌물 상습적 먹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잘라버렸습니다. 경찰청에서. 난 뇌물 먹은 게 없다. 그래서 소송이 이렇게 쭉 진행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2020년 1월 1일 날 아, 얘는 뇌물 먹은 게 없다. 상대가 음해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 제기해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월급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돼. 줘야 돼? 안 줘도 돼? 얘 입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럼 월급 줘야 돼? 안 줘도 돼? 당연히 줘야 되지. 왜? 경찰청에서 잘못했으니까. 행정기관이 잘못했. 줘야지. 안 줘도 돼? 그 친구 안 줘도 돼? 줘야 돼. 나중에 그런 행정소송 아마 가끔 제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이런 거 그냥 월급 경찰청 얘기할게. 주지 말라고. 이게 억울해. 잘못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줘야 되지. 정상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3월 달에 회사 사장인데 상대가 음해해가지고 저 잘려버렸습니다. 해임됐다. 근데 제가 일단은 뇌물 먹은 게 없다. 무죄 판결 나왔고 그 다음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아 이거 자른 거 잘못했다. 복직시켰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서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어야지. 왜? 잘못한 게 없잖아. 권한 복직시켜야 됩니다. 권한이 어떻게 소급하여 회복이 됩니다. 소급하여. 그럼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문서 작성했다. 아까 전 권한이 있다라고 했죠. 사장으로서. 자, 이때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문서 작성했다. 그럼 이거 사무소 위조나 변조가 될 것이냐? 죄가 안 됩니다.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된다. 자, 그럼 요점 다시 한번 볼게요. 판례가 자 4번 보십시오. 4번의 첫 번째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만 주총의 결의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자, 이거 회사 자른 거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잘린 거 판결된 이상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기는 소급화의 효력을 회복한다. 소급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작년 3월에 잘렸지만 이때부터 회복해서 난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장으로서 지위가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월급도 줘야 되지. 그 다음 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서 써도 무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자, 두 번째 오른쪽에 피고인의 자신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을 제출했다. 작용 모형이 될 것이냐? 문서죄가 될 것이냐? 문서죄 유죄 무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싹 잡아내시면 되고 다만 이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 다른 과목도 약하고 형법도 후달립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형법 그래도 90, 95점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장에 관한 판례, 인장에 관한 판례 우리 시험에서 겁나 중요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에 작년에 경과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88조. 자, 88조. 요거는 뭐 68번은 풀 수 있겠다. OX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68번. 68번은 자 일단은 우리 두 번째 볼게요. 그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그 시대 건전 사회통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우리 음란성 제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 우리 형법상 판단 원칙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원칙이. 객관적이라고 했죠. 객관적. 주관적으로 판단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률을 차고서 차고의 정당한 이유만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인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허위도 하나다. 허위. 여러분들 위증죄에서 허위 증언,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 허위 진단 작성죄 허위. 다 이것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다? 위증죄만 허위로 판단합니다. 위증죄. 그래서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도 법원행신데 문제가 참 거시기하게 참 법원행시 문제 참 지랄같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지랄같이. 자, 요거 자 이게 뭔 뜻인지 먼저 판독을 좀 해볼게요. 음란물이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 발전을 위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자 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 그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그와 결합된 미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자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게 음란한 그림 같은 게 많습니다. 난 유럽 애들 참 옛날 사람들 특이한 건데 아 그림 보면 진짜 여성분 옷 다 벗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명화래. 야, 그 다음 우리 한국으로 보면 여러분들 김홍도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윤복 선생이 있죠. 김홍도 선생은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신윤복 선생 그림은 별로 안 봤을 겁니다. 왜? 이게 19금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고가야. 한 10억, 20억이야. 그 명화래. 겁나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보는 밀시간을 보는 교과서는 그냥 많이 여러분들 검열한 거고 신윤복 선생님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같은데 그냥 거시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음란한 거라고 하냐? 그걸 갖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명화가 되지 음란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보면 조각상 있는데 조각상 꼬마 애들 홀딱 벗고 쉬하는 조각상 있죠. 분수대. 그리고 성인들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럼 그게 음란한 거냐? 음란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음란한 거. 예? 음란한 거. 음란한 거다. 그럼 그 조각가 처벌해야 되겠네? 처벌하지 않지. 조각상이 그렇게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유럽 배낭여행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은데 일단 그거는 죄가 안 돼. 죄가 안 되는데 우리 음란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있는데 이게 뭘 날리는 거냐? 뭘 날려? 위법성, 음란 행위 자체 구성요건이 날렸냐? 위법성이 날아가냐? 책임은 아닐 거고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성. 뭘 날린다? 위법성.
위법성을 날립니다. 사안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음란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여기까지 벗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있습니다. 쪼물딱쪼물딱 만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성적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학생. 그걸 직접 봤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우리 학생 변화가 없다. 오케이. 우리 학생은 제가 보기엔 성의 문제 같습니다. 절에 가셔도 될 것 같고.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우리 학생. 그거 봤을 때 어때? 별 감흥이 없나? 어떠나?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슴을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름인데 날씨가 덥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브레이저도 안 차고 있고. 본인 봤을 때 어때? 예? 왜? 성인이기도 해. 청소년 아니지? 혹시 뭐 청소년 아니죠? 고등학생 아니고. 가끔 여기 뭐 18세, 19세 학생이 수업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야, 이거 너무 세. 우리 학생은 기준이 너무 위인 것 같은데? 한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미친년이라고? 얘가 봤더니 몇 살이냐? 남학생이 남자가 1살이고 이분이 나이가 30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내미한테 모이 주고 있어. 애가 너무 징징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모이를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장소 조금 가리고 모이를 줬습니다. 엄마가 모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쪽은 애가 쪼물딱쪼물딱하고 한쪽은 입으로 젖을 빨고 있었다. 미친년입니까? 미친년 아니지. 우리 학생의 생각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음란성을 판단할 수가 있냐? 그냥 그대로 봤을 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미친년일 수 있지. 성인 남녀 이렇게 했다면 미친년이지. 근데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음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 중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일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책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 맨 밑에 우리 여러분들 해설을 볼까요? 맨 밑에 해설에 판례 번호 바로 밑에 세 번째 컴마다 한번 볼게요. 형법 20조에서 정해진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사회상규는 상식을 얘기한다. 위법성 조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당인으로서.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 음란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밑줄 그어주십시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면 다시 우리 위에 지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69번.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더 이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건 음란물의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뭘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한다. 조심하십시오. 계속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기타 판례 1번하고 2번. 요거 체크 정도 해두시고. 1번하고 2번. 2번 잠깐 보십시오. 신체의 노출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에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키포인트 하나 잡으실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불쾌감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 음란행위에 해당할 것이냐?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단순히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뺍니까? 무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우리 90쪽에 70번, 71번, 72번, 71번, 71번은 기존에 쭉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70번 잠깐 보실게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면 공무원의 법령, 내규 등의 추상적인 충근 의무, 충실하게 근무하는 걸 줄여서 충근이라고 합니다. 충실하게 근무할 의무를 태만히 일체 경우 말하냐. 여러분들 공무원이 일 대충 처리했다고 이거 직무유기죄 빼지는 않죠. 이거는 직무 유기할 정도가 돼야지 일 좀 대충 처리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우리 대학동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싹 절반 정도가 아마 깜빡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지 않고 71번도 기존 판례니까 그대로 보시고 72번 보십시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죄를 얘기합니다.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의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이 불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 감금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죄 될 것이냐. 직권남용죄는 일단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함부로 세금 안 냈다고 불법 감금은 되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바뀌기 때문에 단순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직권남용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해경 채용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 해설 볼까요? 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세금 미락적 감금하는 것은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란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대로 쭉 보시고 밑에 기타 판례 정리는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데 우리 시험에서 다시 나오긴 어렵고 승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 준비한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우리 73쪽에 기억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니은하고 디귿인데 최근 판례인데 최근에 나온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제3자 뇌물공여죄 여기를 한번 좀 볼게요. 뇌물죄 파트 중에서 뇌물죄 파트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그 판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심이긴 한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작년까지 원내 대표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KT에다가 압력을 조금 행사해가지고 KT와 관련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기업 회장님들 제일 부담스러운 국정감사 때 끌려오는 거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볼 테니까 우리 딸내미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데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 왜? 이거는 수뢰죄가 아니다. 딸내미가 이득을 취득한 거지 의원님이 이득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수뢰죄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공무원의 뇌물을 먹는데 제3자한테 이득 취득하게 하면 이거 무슨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3자 뇌물 공여죄 제3자 뇌물 수수죄라고도 합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의 제3자가 과연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는데 제3자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제3자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업자로부터 돈을 먹는데 그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제가 다닌 교회나 절에 시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거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시주하게 했다. 그건 당연하게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자 이번에는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자 우리 여러분들 행위자라고 하는데 혹은 범인이라고 하는데 행위자는 혹은 범인은 정범은 이거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먹었다. 제가 먹으면 제3자 뇌물 공여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범은 안 됩니다. 정범은 다른 말로 행위자라고 하는데 행위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공동정범 자 공동정범 정범이다 아니다? 정범이죠. 왜 뒤에 정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친구 녀석하고 업자로서 둘이 공모인데 돈을 먹었습니다. 자 돈을 1억 주려고 하는데 그거 저한테 주지 말고 제 친구한테 주십시오. 공동정범자인. 그래서 제가 이익을 제 친구한테 싹 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것이냐 제가 안 먹고 공동정범자인 제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포함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정범은 제3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자, 공동정범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 이거에 포함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아까 여기 정범은 안 된다라고 했죠. 정범은 단독정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자는 안 됩니다. 그럼 공동정범도 포함될 것이냐? 제가 제 친구인 공동정범자한테 매겼더라도 이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공범한테 매겼습니다. 공범. 여기서의 공범은 좁은 의미의 공범, 교사나 방조를 얘기합니다. 친구 녀석이 제가 공무원이고 친구도 공무원인데 제가 뇌물 먹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수뢰죄 종범이다. 업자한테 그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저를 좀 많이 도와준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얘한테 1억원 주십시오. 그래서 얘 계좌로 1억원 쏴줬다. 그럼 이 경우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것이냐? 이때 공범은 제3자 뇌물 공여죄 제3자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싹 해두시고 요거 자, 요거는 경관에서도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경관에서 나왔고 자, 우리 니은, 디귿 나와 있는데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니은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도 제3자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는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얘기합니다. 공여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공동정범 관계이다.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공동정범. 공동정범도 자, 공동정범도 여기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 제3자가 안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디귿 공무원갑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자, 공무원갑과 뇌물 수수죄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우리 아까 앞에 다뤘는데 공무원 아닌 놈도 수뢰죄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3조 때문에. 자, 그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될 것이냐. 우리 공동정범은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수가 없다. 자, 여기다 밑에다 우리 20 경찰 승진이라고 적어볼까요? 디귿, 니은 디귿 밑에다. 올해 승진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20 승진원. 그 다음 밑줄을 정보 놓겠는데 밑에 네 번째 줄부터 볼까요? 공무원과 공동전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자, 요 세 줄 밑줄을 좀 싹 꺼놓으십시오. 밑에 네 줄, 네 번째. 공무원과 공동전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전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과 함께 뇌물 수수의 공동전범이 성립하고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73-1번. 자, 이거 OX 한번 판단해 볼까요? 이렇게 나와도 지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자, 지금 보겠습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 기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을 비춰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례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했다. 자, 둘이 공동정보 관계인데 공무원이 먹지 않고 자기 친구 일반인한테 먹였습니다.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는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얘기합니다. 공여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129조 1항 요건 뇌물수수죄는 수뢰죄를 얘기합니다. 수뢰죄 공동정범 성립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3자 뇌물 공여죄 안 된다라고 했죠. 공동정범. 요거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요거는 뭐 기존 판례니까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75번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여기서부터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기억. 자, 뇌물죄는 직무집행 공정과 이해된 사회 신뢰에 기하여 직무집행의 불가결성 그 직접적 보복을 하고 있으므로 자,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에 유무의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그냥 들러리지니까 그대로 쫙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뇌물 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의 내용에 따라서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자, 일단은 공모가 있었고 수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한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 그냥 공동정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공동정범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친구하고 저하고 강도만 하기로 모였는데 제가 강도다 강도치사했다 그럼 친구도 뭘로 뺀다? 강도치사로 뺀다. 제가 강도치상을 했다 그럼 친구도 뭘로 뺀다? 강도치상으로 뺀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일단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금액 자, 친구 녀석이 돈을 1억 원 먹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 그럼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동조범 책임질 것이냐? 아까 우리 공동조범 다른 놈도 어떻게 간다? 똑같이 간다라고 했죠. 똑같이 죄명이 똑같이 갑니다. 죄명이. 그래서 전보에 대해서 수뢰죄 공동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다 우리 문구 하나 좀 적어 놓을까요? 문구. 세 번째 중간에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한 뇌물 수수에 공모 공동 전범이 성립할 수 있다. 라고 근데 여기다 부연 설명해서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어 놓자? 공동 전범은 다른 공범자. 여기서 공범자는 공동 전범자를 얘기합니다. 공동 전범은 다른 공범자도 같은 죄책을 부담한다. 자, 공동전범은 다른 공범자도 같은 죄책을 부담한다. 죄책이란 건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 죄명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죄명이 같다. 그냥 공동전범자는 다른 놈도 죄명이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보십시오. 디귿. 자,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전범들 사이에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가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냐? 뇌를 먹고 서로 간에 나눠 가졌다. 뿜빠이 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또 뇌물 돈 주고받고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에 1번 보실까요? 1번. 자, 뇌물 수수의 공모자들이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 연락이 할 필요가 없으나 금품들 구체적 금액 공범이 알아야 될 것이냐. 구체적 금액. 우리 여러분 형법상의 범죄와 관련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딴 거 없습니다. 구체적. 공모와 관련해서 반드시 구체적 공모해야 되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한테 반드시 구체적 교사해야 되냐? 그딴 거 없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해야 반드시 구체적으로 허위신고해야 되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번 자,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한 뇌물 수수의 공동 전부에 성립한 이후에 문제 하나 끊어볼까요?
금품이나 이익 전보에 관해 뇌물수수의 공동 전범이 됐다. 자, 수뢰죄 공동이 된 이후에 뇌물의 실제로 공동 전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기속되는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서로 간에 뇌물을 먹게 된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수수했냐? 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지문 보시면 됐고 4번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정에 사용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문제 하나 끌볼까요? 사용 처분 권한을 취득하였다. 하였으나 뇌물소수 사실을 인식하거나 뇌물공여자에게 계속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 자 뇌물소수와 뇌물공여자가 성립한다. 요거는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기존에 입장 나왔던 판례인데 여기다 밑에 예 하나 적어놓을까요? 자, 예 뭐라고 적어놓으시냐? 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리스 차량을 제공. 이렇게 적어요. 리스는 임대료 얘기입니다. 자동차 렌트하는 거. 리스 차량을 제공. 리스 차량이란 건 일단 렌트 회사의 명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 자동차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뇌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때 뇌물 됩니까? 안 됩니까? 리스 차량 하더라도. 가끔 검사들한테 리스 차량 벤츠 주죠. 그럼 이거 당연히 뇌물이 됩니다. 우리 김학의 법무부 차관님. 그래서 여기다 이 경우에 뇌물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 96쪽. 96쪽은 뭐 우리 시험과 관련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77번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데 작년에 경관에서 나왔습니다. 교육인 척추자본부 장관이 약학대학 약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하면서 자, 행정절차법상 통지절차 위반했다. 자, 밑줄 보니까 행정절차법상 통지절차 위반했다. 행정법상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통지절차 위반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이냐, 즉 공집방해 될 것이냐, 적방 공무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오른쪽에 행정절차법 통지절차 위반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으시냐? 경미한 하자에 불과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하자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공무 자체가 불법적인 위법한 공무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거기서 발라버렸다, 난동 부렸다. 그러면 요거는 죄가 된다라고 봤고. 자, 밑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장 오른쪽 볼까요? 가장 오른쪽에 공청회 개최 통지 절차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고 공청회 개최 형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적합한 직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요거 밑줄을 싹 꺼놓으시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 절차는 뭐 위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기타 판례 정리 1번 여기도 체크 정도 하실까요? 자, 1번 형법 14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뭐 그대로 쫙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8쪽에 밑에 기타 판례 정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법원행시에서 나오는데 공무상 표시 무효죄인데 우리 시험과는 사실 거의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관 준비한다 그러면 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78번. 자,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밑줄 그어주실게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도피 행위에 범죄에 속하는 처벌되지 않은 것이며 자, 범인이 자기가 도피했다 그럼 이건 범도피죄 처벌 안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도움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의 도움, 타인의 행위가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하는지 이거 무슨 판례냐? 대포폰이라고 정할까? 대포폰 사건? 우리 대포폰 사건은 이거 범인 도피죄 혹은 범인 도피 교사 유죄다 무죄다? 범인 도피죄 대포폰 사건은 무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대포폰 해서 무죄 적어놓으시고 요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제가 사람 죽여놓고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친구한테 야 휴대폰 하나 구해다 줄래 대포폰? 그럼 이 경우에 저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될 것이냐 범인 도피죄 될 것이냐 그냥 자기 도피로 봤습니다. 자기 도피. 그 친구한테 단순한 도움을 부탁한 걸로 봤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 판례에서 나왔던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기타 판례 정리 1번 요거 체크 정도 해두실까요? 1번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는 한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변호인이 진범을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십시오.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나 허위잡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경우에 범도피 방조의 죄책을 진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세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키포인트 잡으시고. 우리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하면 죄가
된다라고 최소한 적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요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79번, 80번. 뭐 요거는 기존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79번. 그래서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그냥 최신 기출이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 81번 보십시오. 자,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한 것이므로 선수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미증죄가 되지 아니한다. 요거에서 장난치려고 한 건 아니고 따라서 미증죄 기소 시기는 언제냐. 자, 증인 신문이 열린 공판기일이 맞춰진 때냐. 밑에 해설 볼까요? 미증죄 기소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밑줄 그러니까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야, 요즘 뭐 법원 행시 별의별 근데 장난. 야, 진짜 이거 법원 행시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던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시험을 끌고 가는 시험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승진, 경관. 승진, 경관. 같은 경찰청에서 하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들 인용해서 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시험보다 위에 있는 시험. 법원 행시, 법원 5급 시험, 그 다음 변호사 시험. 예전에 사법시험이 끌고 왔는데 사법시험이 2016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요게 6개월 정도 지난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보십시오. 자, 맨 밑에 이 해설에 위증죄 규칙은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라고 하는데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밑에다 우리 여러분들 이 공판기일이 맞춰진 때 X라고 적어놓으실게요. 공판기일이 맞춰진 때. 맞춰진 때. 그 다음 82번하고 8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판례니까 그대로 쫙 보시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기타 판례에서 1번. 자, 요거는 우리 네 번째 가정시 19 법행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다 20 경찰 승진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올해 승진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요 판례는 체크를 해두시고 기타 판례 요 판례 좀 보겠습니다. 자, 형의 필요적 감면사인 형법 153조에서 자백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진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학에서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자, 우리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자, 법원이나 수학에는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 자백 개념에 포함된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이게 올해 승진에서 나왔고 작년 법원행시도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X가 된다. 그것까지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84번 자, 신고 내용의 미리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자, 요것도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기존 판례입니다. 단지의 키포인트 잡으시고 단지는 요건 뭘요? 단순히 얘기합니다. 밑에 단순히라고 적어놓으시고 단순히 신고사실 정황 과장에 불과하다. 무고죄가 될 것이냐. 단순히 과장했다. 우리 판례는 요거 허위 신고가 아닌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맨 밑에 우리 기타 판례에서 3번 여기도 체크하실 거예요. 작년 경과에서 3번 나왔습니다.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인 형법 153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데 뭐 들러리 지문 정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분들 이 동사는 이중매매가 있는데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드리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이게 95점이나 100점 방조 혹은 105점 맞겠다 그럼 선생님 들으시고 선생님 저 여기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만 드리고 한 10분 남짓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75쪽에 여기 잠깐 보십시오. 동산의 양도도 뭐 겁나 어렵다.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시기 바랍니다.